여러분 1985년 4월 23일 뉴욕의 링컨 센터에는 무려 7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코카콜라의 회장 로베르토 고이주에타가 단상에 올랐죠.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폭탄 선언을 합니다. 99년간 지켜온 코카콜라의 맛을 바꾸겠다. 더 이상 예전의 콜라는 없다. 이제부터는 뉴코크의 시대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미국 그 자체인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맛을 바꾼다니요. 사람들은 이게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멍청한 마케팅 실수로 기록되게 됩니다. 도대체 1등 기업 코카콜라는 왜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을까요? 바로 영원한 2등, 펩시의 지독한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설탕물 파는 두 회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넘게 이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자 우리의 뇌를 조종하려는 마케팅 심리학의 정수이며 결국 전쟁에서 지고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서입니다. 펩시는 어떻게 코카콜라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어떻게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심지어 전투기를 경품으로 걸었다가 소송까지 당한 황당한 사건부터 마이클 잭슨의 머리에 불이 붙은 사고까지 콜라 전쟁 속에 숨겨진 기막힌 비하인드 스토리 10가지를 통해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가 과연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콜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머니게임의 흐름을 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톡스 쏘는 탄산처럼 짜릿한 비즈니스 전쟁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전쟁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존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제나 피로회복제로 팔렸죠. 반면 펩시는 그보다 12년 늦은 1898년 칼렙 브래드햄이라는 약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소화 효소인 펩신에서 따온 거였죠. 사실 초창기 펩시는 코카콜라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공룡과 개미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혹시 펩시가 코카콜라에게 제발 우리 회사를 사주세요라고 애원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말이죠. 1920년대와 30년대 펩시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시 펩시 경영진은 코카콜라를 찾아가 회사를 몽땅 넘길 테니 인수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코카콜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굳이 망해가는 짝퉁 회사를 왜 사? 라는 거였죠. 만약 그때 코카콜라가 단돈 몇 푼의 펩시를 샀다면 오늘날의 콜라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죠. 무시당한 펩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반갑 전략입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6.5온스 병을 센트에 팔고 있었어요. 펩시는 생각했죠. 맛으로 못 이기면 양으로 승부하자. 그들은 똑같은 5센트의 2배나 큰 12온스짜리 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광고를 때립니다. 파우센트, 포센트, 우리 온스의 파우센트. 이 징글은 대박이 났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노동자와 서민들은 어차피 맛도 비슷한데 양 많은 게 최고지라며 펩시를 집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가격을 내리자니 브랜드 품격이 떨어지고 양을 늘리자니 이미 만들어 놓은 수억 개의 병을 다 바꿔야 했거든요. 결국 코카콜라는 손발이 묶인 채 펩시가 야금야금 시장을 갉아먹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펩시는 가성비 좋은 서민의 음료라는 이미지를, 코카콜라는 변하지 않는 클래식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1970년대에 터집니다. 펩시가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맛으로 코카콜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사건,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입니다. 세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의 함정입니다. 1975년 펩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2컵의 콜라를 마시게 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반수의 사람들이 이게 더 맛있네요 라며 펩시를 고른 겁니다. 펩시는 신이 나서 이 장면을 TV 광고로 내보냅니다. 코카콜라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맛에서 지다니? 이게 말이 돼?
코카콜라 연구원들이 자체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펩시를 더 좋아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심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 모금의 거짓말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딱 한 모금만 마시고 평가합니다.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설탕이 더 들어가고 시트러스 향이 강해서 첫 맛이 훨씬 달콤하고 짜릿합니다. 한 모금만 마실 때는 당연히 더 자극적인 펩시가 맛있게 느껴지죠. 하지만 캔 하나를 다 마실 때는 다릅니다. 너무 달면 금방 질리거든요. 코카콜라는 탄산이 더 세고 바닐라 향이 있어서 끝까지 마시기에는 더 좋습니다. 펩시는 이 한 모금 테스트의 허점을 파고들어 코카콜라의 자존심, 즉 맛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공격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1980년대 초반이 되자 펩시의 점유율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 판매량에서는 펩시가 코카콜라를 앞지르는 지역까지 생겨납니다. 궁지에 몰린 코카콜라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건, 1985년 뉴코크 출시라는 최악의 자충수를 둡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뉴코크 사태 뒤에 숨겨진 밀란 수준의 저항입니다. 코카콜라는 비밀 프로젝트 캔자스를 가동해 펩시보다 더 달콤한, 그러니까 펩시 맛이 나는 새로운 콜라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400만 달러를 들여 맛 테스트까지 마칩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코크를 더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데이터를 믿고 감성을 무시했습니다. 뉴코크가 출시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1000점 내 500통 오던 항해 전화가 1만 5천원 통으로 폭증했습니다. 심지어 시애틀의 게이 뮬린스라는 사람은 구 코카콜라 애호가 협회를 만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콜라를 사재기에서 지하실에 쌓아두고 암시장에서는 예전 콜라 한 병이 몇 배 가격에 팔렸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조차 코카콜라가 맛을 바꾸다니 미제국주의의 몰락 징조다라고 비웃었을 정도니까요. 결국 79일 만에 코카콜라는 백기를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코카콜라 클래식이 돌아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사람들은 내가 코카콜라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다시 급상승했죠. 펩시는 우리가 이겼다. 코카콜라가 맛을 바꿨다는 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휴가를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카콜라의 화려한 부활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맛에서 이미지로 바뀝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펩시의 만남입니다.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을 내세워 가족, 전통, 따뜻함을 강조할 때 펩시는 우리는 젊음이다를 외쳤습니다. 일명 뉴 제너레이션 캠페인입니다. 펩시는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에게 무려 500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광고 모델료를 제안합니다. 광고 촬영장에서 폭죽이 잘못 터져 마이클 잭슨의 머리에 불이 붙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가 뉴스에 도배되면서 오히려 홍보 효과는 폭발했습니다. 잭슨이 펩시를 들고 춤을 추는 광고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코카콜라는 아빠나 마시는 구닥다리 음료, 펩시는 쿨한 신세대의 음료라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먹혀든 거죠. 이 시기 펩시의 마케팅은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 전투기 경품 사건이 터집니다. 1996년 펩시는 펩시 포인트를 모으면 티셔츠나 선글라스를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TV 광고 마지막에 농담으로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드립니다라는 장면을 넣었죠. 해리어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군 최신의 전투기로 가격만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존 레너드라는 21살 대학생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콜라를 사서 포인트를 모으는 건 불가능하지만 규정상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허점을 발견한 거죠. 그는 투자자를 모아 70만 달러를 펩시 본사에 송금하고 전투기 내놔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펩시는 황당해하며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 라고 거절했지만 레너드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유머를 다큐로 받아들인 건 무리다 라며 펩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사건은 펩시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마케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코카콜라와 펩시의 점유율 격차는 2.5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펩시 챌린지와 뉴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거치며 80년대에는 그 격차가 1.5배까지 줄어듭니다. 턱 밑까지 추격한 거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탄산음료 시장 전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웰빙 트렌드 때문에 사람들이 설탕물을 피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립니다. 콜라 전쟁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만 보면 코카콜라의 승리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은 코카콜라가 압도적 1위이고 브랜드 가치도 훨씬 높습니다. 콜라 주세요라고 하지 펩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하지만 여덟 번째 에피소드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 바로 전장의 이동입니다. 펩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깨닫습니다. 콜라만 팔아서는 코카콜라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종합식품 기업으로의 변신입니다. 펩시는 감자칩으로 유명한 프리토레이와 합병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는 레이즈, 치토스, 도리토스 같은 과자들 다 펩시 겁니다. 그리고 트로피카나 주스, 게토레이 같은 비탄산 음료 브랜드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입니다. 아홉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인드라 누이 전 CEO의 디자인 경영가와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을 점령하겠다는 목표로 펩시를 뜯어고쳤습니다. 탄산음료 매출 비중을 20%대까지 낮췄죠. 반면 코카콜라는 여전히 음료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도 미니스메이드나 파워에이드가 있지만 펩시의 스낵 사업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 번째 포인트, 매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펩시의 모회사의 전체 매출은 코카콜라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기준으로 보면 펩시코의 매출이 코카콜라의 매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은 여전히 콜라는 코카콜라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갑은 펩시코의 과자와 음료에 열고 있는 겁니다. 코카콜라가 콜라라는 제품에 집착할 때 펩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전장을 넓힌 겁니다. 마트 진열대를 생각해 보세요. 콜라 옆에는 항상 감자칩이 있죠. 펩시는 이 콤비네이션을 혼자서 다 해먹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걸 경영학 용어로 위장 점유율 share of stomach 싸움이라고 합니다. 펩시는 콜라 전쟁이라는 작은 전투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식품 산업이라는 거대한 전쟁에서는 승리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코카콜라는 브랜드 파워라는 무기로 방어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빨간색 배경에 하얀 글씨를 보면 누구나 코카콜라를 떠올립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행복, 축제 화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팝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평생 팔지 않는 이유도 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 때문이죠. 펩시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면 코카콜라는 한 분야의 절대적인 장인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전쟁의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었던 펩시는 골리앗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격으로, 맛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공격했죠. 하지만 결국 골리앗을 넘어서게 해준 건 정면 승부가 아니라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콜라라는 운동장에서 이기기 힘들다면 운동장 자체를 과자와 종합 음료 시장으로 넓혀버린 그 유연함이 펩시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반면 코카콜라는 1등의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뉴코크 사태로 배웠고 그 이후로는 본질에 집중하며 브랜드의 순수성을 지키는 전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을 따라잡으려는 2등이라면 펩시처럼 룰을 바꾸는 과감함이 필요하고 1등을 지키려는 기업이라면 코카콜라처럼 고객이 사랑하는 본질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빨간색의 코카콜라? 아니면 파란색의 펩시? 아니면 그 너머의 큰 그림을 그린 펩시코의 전략?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던져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코카콜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공식 수출은 아니지만 중국을 통해 들어간 코카콜라가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서 부의 상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 가장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까지 침투한 거죠. 역시 맛에는 국경도 이념도 없나 봅니다. 콜라 한 잔에 담긴 이 치열하고도 달콤한 전쟁의 역사. 오늘부터 콜라캔을 딸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톡 쏘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짜릿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